그 미사일 그거 한국 전투기에 절대 달 수 없습니다. 승인 거절! 미국의 이 차가운 거절 한마디에 잘 나가던 한국 방산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니 대체 그 거절 사유가 뭡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거절 사유가 뭐냐고요? 우리 FA-50이 아직 개발 중인 기체랍니다. 와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베스트셀러 한국 전투기한테 미완성이라니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멈춰! 라고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것이나 다름없었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한국 전투기는 끝이다. 모두가 한국의 패배를 예상했던 그 순간 한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하! 아니요, 절대 아니죠. 한국은 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싹 다 뚫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보란듯이 등을 돌려 더 무서운 파트너와 손을 잡았고 더더욱 괴물이 되어버린 한국 전투기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다 오히려 봉인을 싹둑 풀어줘버린 미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폴란드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FA-50 무장 통합 현황이라고 적힌 보고서였죠.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인 거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미국이 폴란드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저는 알렉산더 헤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방산 분석 일을 25년째 해오고 있죠.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같은 것들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거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누가 누구한테 뭘 파는지, 왜 안 파는지. 거기엔 항상 논리가 있고 계산이 있죠. 그런데 이번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동료인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으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죠. 알렉산더? 아직도 있었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하고. 저는 보고서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폴란드 건인데 미국이 미사일 통합 승인을 거절했어. 제임스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FA-50이면 한국 전투기 아니야? 이미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잖아? 근데 왜 거절이지? 그게 말이야. 이유가 황당해. 기체가 아직 개발 중이래. 제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안 거죠? 뭐? 개발 중? 지금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쓰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쓰고 이라크에서도 쓰고 있어. 실전 배치 끝난 기체야. 그런데 개발 중이라니 말이 돼? 제임스가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변명도 아니네.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대든가. 이렇게 허술한 핑계를 대다니 미국답지 않아. 나도 그게 이상해서 밤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제임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도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온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일정을 조율하거나 조건을 맞춰 나가죠. 그게 이 바닥의 관례예요. 그런데 대뜸 거절이라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요. 폴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토 동맹국이에요. 그것도 최전선이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로 유럽에서 가장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안보가 생존과 직결되는 곳이죠. 그런 나라가 한국에서 전투기를 샀습니다. FA-50 48대를요. 계약금도 냈고 파일럿 훈련도 시작했고 정비 인력도 교육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폴란드는 이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투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적기가 날아오면 요격을 해야 하는데 미사일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산 미사일을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동맹국끼리는 대개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폴란드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는요. 그런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나토 핵심 동맹국이 러시아 바로 옆에서 안보 강화하겠다는데 거절을 해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반응이 어때?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아직 공식 반응은 없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들었어. 당연하지. 러시아 코앞에서 전투기 무장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제임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한국 방산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 미국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임스가 핵심을 짚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업계에서 이미 큰 화제였습니다. 며칠 후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워싱턴 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워싱턴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거든요.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오래된 친구였거든요. 마이클 브레넌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차관보급 인사죠. 젊었을 때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는데 워낙 죽이 맞아서 그 후로 20년 넘게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이죠. 서로 생일도 챙기고 좋은 위스키가 생기면 보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의 숨소리가 들렸죠. 뭔가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더, 요즘 뭐 하고 지내? 뭐? 평소랑 비슷하지. 보고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왜? 한국 쪽 보고 있다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폴란드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마이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폴란드 건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어. 이상한 점이 있어서. 왜? 무슨 일 있어? 마이클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피로와 고민이 묻어 있었죠.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지? 20년 넘었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래, 20년이 넘었어. 그동안 서로 믿고 지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죠.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건 우리도 부담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마이클, 그게 무슨 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말 못해. 다만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한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폴란드 건을 막은 거야? 한국 견제하려고? 마이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하게 말해줘. 이거 정말 한국 때문인 거야? 한참 후에야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 나도 다 말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앞으로 한국 관련 건들이 예전처럼 순탄하게 풀리진 않을 거야. 그냥 참고해. 참고하라니 그게 무슨. 미안해. 이 정도밖에 못 해줘. 오래된 친구니까 이 정도라도 말해주는 거야.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못할 얘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손에 들린 전화기가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건 부담이라고요. 앞으로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마이클의 전화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사적인 채널로 흘린 겁니다. 경고였죠.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조용한 경고.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업계에서 이미 큰 화제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전차 K2, 자주포 K9, 잠수함, 그리고 전투기까지 하나씩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냈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납품이 빨랐죠. 주문하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빠르게 전력을 보강해야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전쟁이 코앞인데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고 품질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건 겁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한 거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갑자기 한국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가격은 더 싸고 품질은 비슷하거나 어떤 부분은 더 좋고 납품은 훨씬 빠르고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임스가 이미 와 있더군요. 어제 그 후로 뭐 알아낸 거 있어? 제임스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클과의 통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워싱턴 쪽 지인한테 연락이 왔었어.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게 부담스럽대. 앞으로 한국 관련 건들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제임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한국 견제가 목적인 거네. 폴란드는 그냥 핑계고 그런 것 같아.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이유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지. 제임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도 참 억울하겠다. 열심히 해서 성장했더니 이제 와서 발목을 잡히게 생겼으니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됐다는 이유로 견제를 받게 된 거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비갠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죠. 폴란드 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한국을 향한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건 부담이라고. 그 말은 단순한 불편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였죠. 폴란드는 그 첫 번째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폴란드 건 이후로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이클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건 부담이라고 했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문장이 떠올라서 눈이 번쩍 떠질 정도였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제임스와 함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주요 계약 목록, 기술 이전 내역, 무장 통합 승인 기록. 며칠 동안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했죠.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게 숨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이것 좀 봐. 제임스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 품목과 그에 따른 무장 구성이 정리되어 있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이 만든 건 기체야. 전투기, 전차, 함정. 이런 것들은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무장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임스가 짚어낸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산이거나 유럽산이네. 미사일, 어뢰, 유도폭탄. 전부 외국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외국산 무장을 한국 기체에 통합하려면 수출국 승인이 필요하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한국은 껍데기를 만들고 알맹이는 남의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알맹이를 쓰려면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해. 이게 핵심이야.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세가 아무리 놀라워도 구조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기체는 한국이 만들지만 무장은 외국 것이고 그 무장을 사용하려면 제3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만들 수 있는데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열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야.
차고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거지.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른 나라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미국의 허락이요.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산 전투기는 그냥 비싼 철덩어리에 불과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국의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제임스, 생각해봐.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20년 전만 해도 미국 무기 수입국이었어. 기술 이전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자체 개발한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 엄청난 성장이야. 그렇지? 대단한 거 맞아. 솔직히 놀라울 정도야. 이 바닥에서 그 정도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 성장의 끝에 뭐가 있는 거지?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미국 승인 없이는 완전한 무기를 팔 수 없어.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영원히 반쪽짜리 방산 강국인 거야. 제임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야. 이게 의도된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동맹국들이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건 괜찮아. 어차피 핵심 부품은 미국한테 사야 하니까. 그런데 동맹국이 완전히 독립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통제력을 잃는다는 뜻이니까. 마야, 미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동맹국들을 관리해왔어.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끈이야. 줄을 당기면 언제든 조일 수 있는. 그런데 한국처럼 자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나타나면 그 구조가 흔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폴란드 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줬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신호요. 며칠 후 저는 과거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봤어? 제임스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과거 방산 분쟁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였죠. 일본 사례야. F2 전투기 기억나? 일본이 독자 개발하려다가 미국 압박에 결국 공동 개발로 바뀌었잖아. 핵심 기술은 전부 미국이 가져갔고 저는 그 사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수정해야 했죠. 결국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비 전투기도 마찬가지야. 독자 개발 거의 다 끝났는데 미국이 압박해서 취소됐지.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미국 전투기 수출에 위협이 된다는 거였지. 그래.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야.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겠어. 동맹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절대 용납 못하지. 저는 서류를 넘기며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대만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 할 때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동맹국이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키우려 하면 미국이 개입해서 제한하거나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가져가거나 아예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거나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유지되고 동맹국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했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아직 모르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시며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불과 20-3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견제를 받게 된 거죠.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기체는 만들 수 있지만 핵심 무장은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전투기가 전투기로서 기능하려면 무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핵심 부품들을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죠.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제대로 쓸 권한은 없는 나라. 이건 진짜 강국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산 기지에 불과하죠. 주문받아서 만들어주고 허락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존재예요. 기술은 있는데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강국이라고 할 수 없죠. 다음날 저는 제임스와 함께 더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만약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 제임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죠. 폴란드 같은 케이스가 계속 생기겠지. 한국이 전투기를 팔아도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못 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 전투기가 매력이 떨어지지. 차라리 미국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어차피 미사일도 미국 거 써야 하고 승인도 미국한테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미국 전투기를 사면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거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도 무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마야. 그리고 한번 그런 인식이 퍼지면 되돌리기 힘들어. 한국산 무기는 뭔가 불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지. 그건 치명적이야.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전부거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죠. 한국 방산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임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주권의 문제지.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한국은 기술은 있는데 주권은 불완전한 상태야. 방산에 관한 한 말이지.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번 이 구조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지. 늪 같은 거야. 발을 디딜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늦은 거야.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요. 성공에 도취되어 구조적 한계를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나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나라.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성장했고 그 그늘을 벗어나려 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였죠. 한국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반쪽짜리 강국으로 남게 될까요? 알렉산더, 그런데 말이야. 제임스가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분명 뭔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버텨냈고 금융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나라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그래왔고.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근성이 있잖아.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뭉치고 더 열심히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더라고. 이번에도 그럴까? 지켜봐야겠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었죠. 이대로 가면 영원히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지금이 한국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건 이제 확실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폴란드 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자체를 금수한 게 아니었어요. 수출 금지 목록에 올린 것도 아니었죠. 그냥 통합 승인만 안 해준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제임스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해봐. 미사일을 안 판 게 아니라고? 마야. 미사일은 팔아. 폴란드가 미국산 미사일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미사일을 사는 것과 그걸 특정 기체에 장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미사일을 샀다고 해서 아무 전투기에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미사일이 그 전투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통합 과정이 필요하지. 소프트웨어 연동, 발사 시스템 조정, 레이더 호환성 확보, 이런 기술적인 작업들이 수반되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알아. 무장 통합이 복잡한 과정이라는 건 문제는 이 통합 과정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미국산 미사일을 제3국 기체에 통합하려면 미국 정부가 기술 정보를 공개해 주어야 해. 미사일의 인터페이스 규격, 통신 프로토콜, 발사 시퀀스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정보 없이는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지.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도 이제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을 안 판 게 아니라 그 미사일을 한국 전투기에 다는 방법을 안 알려준 거네? 정확해. 미사일은 얼마든지 사. 하지만 그걸 FA-50에 달아서 쓰고 싶으면 안 돼. 우리가 허락 안 했으니까. 이게 미국이 쓰는 방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전투기 모양을 그리고 그 아래에 미사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물쇠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야. 전투기는 한국 거야. 미사일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지. 미국이 자물쇠를 안 열어주면 미사일은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철덩어리일 뿐이야. 제임스가 화이트보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방식이네. 대놓고 금수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잖아. 동맹국한테 무기 안 판다고 하면 말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미사일, voilà. 전투기? 너희가 알아서 사. 우리는 아무것도 막은 거 없어.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완벽한 알리바이네. 그렇지. 이게 미국이 수십 년간 다듬어 온 시스템이야. 눈에 보이는 제재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보이지 않는 통제야.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 이건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전자전 장비도 마찬가지야. 항공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통제되고 있어. 한국이 아무리 훌륭한 기체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시스템들은 전부 남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마이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미국이 미사일 자체를 금수한 건 아니지? 통합 승인만 안 해준 거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네가 파악한 게 맞아. 미사일은 원하면 살 수 있어. 우리가 막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뭘 막은 거야? 연동이지. 기술 정보 공유. 그게 없으면 미사일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 너도 알잖아. 현대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달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해. 레이더가 목표물을 잡고 그 정보를 미사일에 전달하고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쪽 기술 정보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 정보를 안 준 거네. 안 줬다기보다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두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거절한 게 아니야. 검토 중인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죠. 영리한 방법이네. 거절은 안 했으니까 외교적 문제도 없고 검토가 언제 끝날지는 미국 마음이고 이 바닥이 다 그렇지 뭐.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하면 조용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뭔가 반응이 있었어?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이 없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글쎄,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 한국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거든.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어. 다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지켜봐야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요. 한국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 독자 개발 현황, 해외 협력 관계. 그러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가 출근했을 때 저는 그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한국이 유럽 쪽이랑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유럽? 어떤 분야에서? 미사일이야. 특히 NBDA랑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NBDA가 어떤 회사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NBDA? 유럽 최대 미사일 업체잖아. 미티어 만든데 말이야? 마야. 그 미티어.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지. 사거리 100km 이상, 램제트 추진으로 종말 단계까지 고속 유지.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물건이야. 근데 한국이 왜 갑자기 유럽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해주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닐까? 제임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네! 미국이 통합 승인 안 해주면 미국 미사일 대신 유럽 미사일을 쓰면 되잖아. NBDA는 미국 회사가 아니니까 미국 승인이 필요 없고. 이론적으로는 그래. 물론 유럽도 자체적인 수출 통제가 있지만 미국만큼 까다롭지는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메시지? 당신들이 안 해주면 우리는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 당신들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만드는 거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대안을 확보하려는 것도 있을 거야. 미국에만 의존하면 이번 같은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잖아. 하지만 유럽이라는 대안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티어 미사일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거 봐, 제임스. 미티어가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알아야 해.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야. 유럽이 20년 넘게 공들여서 만든 걸작이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유럽의 항공 강국들이 전부 참여한 프로젝트야. 그 정도로 대단해?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은 발사 초기에 로켓 모터로 가속한 다음에 관성으로 날아가거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지지. 하지만 미티어는 달라. 램제트 엔진을 쓰거든.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소시키는 방식이야. 그래서 종말 단계까지 고속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게 왜 중요한 건데?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하려면 미사일보다 빨라야 하잖아. 기존 미사일은 멀리서 쏘면 도착할 때쯤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회피할 여지가 생겨. 하지만 미티어는 끝까지 빠르니까 회피가 거의 불가능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 이스케이프 존이 기존 미사일의 3배 이상이라고 평가해.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물건을 한국이 손에 넣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네. 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미티어를 한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외국 무장을 자국 기체에 통합하는 노하우, 시스템 연동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나중에 자체 미사일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되지. 장기적인 투자네. 그렇지. 단기적으로는 유럽 미사일을 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독립이지. 제임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유럽 미사일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도 결국 남의 무기잖아. 유럽에 의존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는 말이야. 유럽 미사일을 쓴다고 해서 완전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야.
미국 하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는 대안이 생기면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건 그렇네. 그리고 생각해봐. 미국이랑 유럽이랑 경쟁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한국이 유럽 쪽으로 기울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한국 시장을 뺏기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미국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꽤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네. 아직 움직이는 건지는 몰라. 다만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한 건 한국이 예전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해. 한국이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미국 품 안에 머물 수도 있어. 그게 안전하고 편한 길이니까. 하지만 만약 한국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야.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넌 한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내가 아는 것들을 떠올려 봤죠.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지.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켜볼 가치는 있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거든.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을지.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유럽 쪽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늦게 알려지고 알게 됐을 때는 이미 판이 끝난 후인 경우가 많죠. 저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강대국에 막힌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제임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글쎄, 보통은 협상하겠지. 미국 설득하고 조건 조정하고 시간 끌고 다 그렇게 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을 달래려고 하겠지. 폴란드 건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거야.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니까. 마야,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건 무모한 짓이야. 아무리 한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미국과 맞서 싸울 수는 없지.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게 최선이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거라고요. 어쩌면 유럽 쪽과의 접촉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블러핑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미국에게 보여주려는 제스처. 우리도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일주일쯤 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업계 뉴스레터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NVDA가 공식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였거든요. 제임스, 이것 좀 봐.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지더군요. 이게 진짜야? 벌써 계약을 했다고? 그러게.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급하게 다른 소스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제인스, 방산 전문 매체들. 전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한국방위사업청과 NVDA가 미티어 미사일 도입 및 통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 보통 이런 협상은 몇 년씩 걸리잖아. 그런데 몇 주 만에 양해각서까지? 제임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뜻이네.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로 유럽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방향을 트는 거였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는 대신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마이클, 한국이랑 MBDA 건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지. 여기 난리야. 난리라니? 어떤 의미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 우리도 예상 못했지.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국이 예상 못했다고요? 한국이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연하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막히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잖아. 시간을 끌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조건을 조금씩 조정하거나 그게 정석이야.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했네. 안 했지. 협상 요청도 없었어. 항의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유럽이랑 손을 잡아버린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예상 밖의 전개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한국이 유럽이랑 거래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거든. 둘 다 우리 동맹국이잖아. 자업자득이네. 처음부터 폴란드 건을 승인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결정권자들 생각은 달랐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보통 국가들은 강대국과 마찰이 생기면 일단 협상부터 시도합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미국을 설득하려고 시간을 쓰지 않았죠. 막힌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대신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제임스에게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제임스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미국이랑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닐까? 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는 건 결국 시간 낭비라는 판단을 한 거지. 그런 것 같아. 미국을 설득하는데 몇 년을 쓸 바에 그 시간에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게 낫다고 본 거야. 현실적인 판단이지.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미국을 건드리는 거잖아. 뒤탈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분명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미국이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 보복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한국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임스, 나는 이게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 같아. 미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거지. 폴란드 건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원래부터 이 구조에 불만이 있었던 거지. 이번에 터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네.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차라리 지금 힘들더라도 자립 기반을 만들어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은 거지. 마야. 그리고 타이밍도 좋았어. 한국 방산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협상력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야.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뭔가 변화의 조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MBDA와 논의하고 있는 게 미티어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아스람, 아이리스-T 같은 다른 유럽산 미사일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제임스. 한국이 미티어만 보는 게 아니야. 제임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스람이랑 아이리스-T도? 그러면 공대공 미사일 전체를 유럽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장거리는 미티어, 단거리는 아이리스-T나 아스람. 이렇게 구성하면 미국산 미사일 없이도 완전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철저하네. 반쪽짜리로 안 하고 아예 전체를 바꾸려는 거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미티어 하나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무장 체계를 재편하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미국한테 화가 나서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지. 어떤 미사일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전부 계획이 있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아마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폴란드 건이 터지기 전부터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면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유럽 업체들과 사전 접촉도 있었을 거고 기술적 검토도 이미 끝났을 거야. 그래서 폴란드 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거지.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미국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겠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항의도 안 했고 비난도 안 했죠. 그냥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소리 지르는 대신 돌아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국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립을 이룰 수 있다면? 한국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과 실제로 무장을 통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기술적 난관도 있을 거고 정치적 압박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방향을 틀었어요. 되돌아가기 힘든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 선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죠. 다음 날 제임스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산더,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글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 예를 들면,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야. 한국이 유럽이랑 논다고? 알아서 해라. 어차피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게 통할까? 잘 모르겠어. 한국이 정말로 유럽 미사일 통합에 성공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꽤 곤란해지거든.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을 테니까. 한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두 번째는 회유하는 거지. 한국아,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폴란드 건 다시 검토할게. 그러니까 유럽이랑은 좀 거리를 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제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올까? 자존심이 있을 텐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한국을 잃는 게 더 손해라고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어.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무시 못할 플레이어니까. 세 번째는 압박하는 거지. 다른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야. 무역, 금융, 기술, 협력 이런 데서 슬슬 조이기 시작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방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건 이제 시작이야. 한국이 방향을 틀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새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 미사일을 자국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해서요.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벽에 부딪혀 돌아오게 될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이야기가 이제 막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이 바닥에서 양해각서라는 건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업계 소식통을 통해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MBDA와 단순한 미사일 구매 협상이 아니라 훨씬 깊은 수준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깊은 수준의 협력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단순히 미사일 사서 다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 그럼 뭔데? 저는 며칠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유럽 쪽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방산 전문 매체들을 뒤지고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했죠. 그러다가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이것 좀 봐. 한국이 하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한국은 미사일만 사려는 게 아니야. 통합기술 자체를 확보하려는 거야. 통합기술? 무슨 뜻이야? 미사일을 전투기에 다는 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거든.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전투기의 레이더가 목표물을 잡으면 그 정보가 미사일에 전달되어야 하고 미사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사 준비를 해야 하지.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해. 그걸 통합이라고 하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아. 그래서 미국이 통합 승인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된 거잖아. 마야.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하려는 건 그 통합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거야. MBDA한테서 미사일만 사는 게 아니라 통합에 필요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까지 확보하려는 거지.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해? MBDA가 그런 것까지 넘겨줄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 MBDA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니거든. 한국은 큰 시장이야.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고 FA-50 수출도 계속 늘고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물량이야. 그 시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은 감수할 수 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자, 이게 기존 방식이야. 전투기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미사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화살표를 그렸죠. 미사일 제조사가 통합까지 다 해줘. 전투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조정하고 인터페이스 맞추고 테스트하고 구매국은 그냥 완성된 패키지를 받아서 쓰는 거야. 편하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구매국은 영원히 제조사에 종속돼. 뭔가 바꾸고 싶어도 제조사 허락 없이는 못해. 그게 지금까지 한국이 처한 상황이었네. 마야. 그런데 한국이 하려는 건 이거야.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죠. 미사일은 MBDA한테서 사도해, 통합은 한국이 직접 해. MBDA는 미사일과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걸 가지고 자국 전투기에 맞게 통합 작업을 하는 거야.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한국이 통합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어. 한번 배우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리하네. 물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 정확해.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미티어를 통합하면서 배운 기술은 다른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아이리스티든 아스람이든 심지어 나중에 자체 개발하는 미사일이든 한 번 역량을 갖추면 응용 범위가 무한해지는 거지.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오늘따라 맑았죠.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왜? 지금까지 한국은 기체는 만들 수 있었지만 통합은 못했어. 그래서 항상 남의 허락이 필요했지.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끝이었어. 하지만 통합 기술을 갖추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어떤 미사일이든 가져다가 자기 전투기에 달 수 있게 되는 거야. 미국 것이든 유럽 것이든 상관없이 선택권이 생기는 거네. 그것보다 더 큰 거야. 주권이 생기는 거지.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남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방산 강국이야.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통합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알렉산더, 이거 흥미로운데. 제임스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기사가 떠 있었죠. 한국이 통합 작업을 자국 업체들이랑 같이 하고 있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하청이 아니네. 한국 업체들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레이더 연동은 한화 시스템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자전 통합은 LIG넥스원이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하는 거야. 분업체제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한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하고 있어. 물론 MBDA 쪽에서 기술 지원은 하겠지만 실제 작업은 한국이 주도하는 거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습득이네. 남이 해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잖아. 마야, 이게 핵심이야. 누가 대신 해주면 편하지만 배우는 건 없어. 직접 해봐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지. 한국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마이클, 한국이 유럽 미사일 통합을 직접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지. 보고받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뭔가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빠르고 체계적이야. 우리도 좀 놀랐어. 놀랐다고? 한국이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줄 몰랐거든. 통합 작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경험 있는 나라들도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한국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한국 엔지니어들 실력이 좋은 거겠지. 그것도 있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지. 인력도 양성해놨고 인프라도 갖춰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 어떻게? 처음에는 무시하자는 쪽이 많았거든. 한국이 뭘 하든 오래 못 갈 거다.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이런 시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 한국이 정말로 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그럼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네?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미국이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진 않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지.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협상하다가 적당히 타협할 거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성인 것 같아. 제임스가 말했죠. 무슨 특성? 섞는 거 말이야. 다른 데서 가져온 걸 자기 방식으로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이라는 거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도 한국 식당이 꽤 있어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를 한 그릇에 넣고 쓱쓱 비벼서 먹는 거잖아. 각각의 재료는 다른 데서 온 거지만 섞으면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되는 거야. 그게 무기랑 무슨 상관이야?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유럽 미사일, 한국 전투기, 한국 레이더 이런 걸 섞어서 자기만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각각의 부품은 여기저기서 왔지만 최종 결과물은 한국 거야. 저는 제임스의 비유가 꽤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어디서든 가져와서 석도해. 최종 통제권은 자기가 갖는 거지.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 모든 걸 독자 개발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빠르게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종속되지 않을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죠. 제임스, 한국이 이걸 해내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FA-50은 좋은 전투기였지만 한계가 있었어. 무장이 제한적이었거든. 미국 승인 없이는 제대로 된 공대공 능력을 갖출 수 없었지. 하지만 유럽 미사일 통합에 성공하면, 미티어를 달면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미티어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야.
그걸 장착한 FA-50은 더 이상 경전투기 수준이 아니게 돼. 웬만한 4세대 전투기랑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해지는 거지. 그러면 수출 시장에서의 매력도 완전히 달라져. 구매국 입장에서는 훨씬 끌리겠네. 당연하지. 가격은 경전투기 수준인데 무장은 최고급이야. 이런 조합이 어디 있어? 미국 전투기 살 돈으로 FA-50 2세대를 사고도 남을 텐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막으려고 했던 거야. FA-50이 이렇게 강해지면 미국 전투기 시장을 잠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으려다가 오히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자립을 앞당긴 셈이니까요. 제임스, 이건 단순히 미사일 바꾸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미사일을 바꾼 게 아니라 통제 구조를 바꾼 거야. 예전에는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었잖아. 한국은 그 열쇠를 뺏어온 거야. 이제 자기가 직접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독립이네. 응. 무기를 만드는 것과 무기를 통제하는 건 다른 거야. 지금까지 한국은 만들기만 했어. 통제는 남이 했지. 하지만 이제 달라지는 거야. 만들고, 통합하고, 운용하고. 전 과정을 자기가 관장하게 되는 거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 정도로 봤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서 적당히 자라는 나라.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일이죠. 비빔밥을 좋아하는 민족은 무기도 그렇게 만드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표현인데 석도의 주도권은 놓지 않는다. 그게 한국 방식인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통합 작업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고 실제로 성능이 검증되려면 테스트도 거쳐야 했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끝까지 가볼 거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유럽 미사일 통합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FA-50에 미티어를 장착하는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제임스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같네. FA-50 통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던데. 제임스가 말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야, 잘하고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직 절반도 안 됐어. 무슨 뜻이야? 통합 작업이 거의 끝났다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제임스, FA-50이 뭔지 알잖아. 경전투기야? 훌륭한 기체지만 어디까지나 가벼운 급이지. 여기에 미티어를 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인정해. 하지만 이게 진짜 의미 있으려면 한 단계 더 가야 해. 한 단계 더? 주력 전투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경전투기에서 됐다고 해서 모든 기체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도가 다르고 요구 사항이 달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F-21 얘기를 하는 거네. 마야. KF-21.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지. 이게 진짜 무대야. FA-50은 예선이었어. 본선은 KF-21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KF-21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둔 것이었죠. 제임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해.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야. 쌍발 엔진의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지. FA-50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야. 그 정도로 대단해?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한국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지.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전투기 개발국이 되는 거야.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다음으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제임스가 파일을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KF-21의 날렵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죠. 멋지긴 하네. 근데 이게 FA-55 통합이랑 무슨 상관이야? 핵심은 이거야. FA-50에서 미티어 통합에 성공했다고 해서 KF-21에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완전히 다른 도전이거든.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두 전투기의 차이점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FA-50은 단발 엔진이야.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스템이지. 레이더도 작고 무장 탑재량도 적어. 그래서 통합 작업이 그나마 수월했던 거야. 하지만 KF-21은 마커로 복잡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쌍발 엔진, 대형 A4 레이더, 내부 무장창, 첨단 전자전 시스템. 복잡도가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여기에 미티어를 통합하려면 FA-50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술력이 필요하지.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세계적으로도 자국 개발 전투기에 외국 미사일을 완전 통합한 사례가 많지 않거든. 대부분은 제조사가 해주거나 공동 개발 형태로 가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낸 경우는 손에 꼽아.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FA-50은 한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야. 하지만 KF-21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무대지. 여기서 성공하면 한국은 진짜 독립을 이룬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FA-50은 그냥 예외였다는 결론이 나오겠네. 마야, 경전투기에서는 됐지만 본격적인 전투기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국 방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오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KF-21에 관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이 전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KF-21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전투기를 수입해서 쓰다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본격적인 전투기였죠. 개발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술적 난관, 예산 문제, 정치적 논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였죠. 그런 전투기입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 여기에 미티어를 통합한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적 선택의 결과를 증명하는 시험이었죠. 며칠 후 업계에서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F-21에 미티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FA-50 통합도 아직 완료 안 됐는데 벌써 KF-21까지?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두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었던 거죠. FA-50에서 기술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KF-21을 적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담하네. 제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대담한 정도가 아니야.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어. 왜? 한 번에 하나씩 해도 힘든 일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자원도 분산되고 리스크도 커지지. 보통은 이렇게 안 해. 근데 한국은 하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 천천히 하나씩 해가면서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지.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왜 그렇게 급해? 미국 때문이지.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어. 한국이 성공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 압박을 가하거나 유럽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네. 그래.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정치적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견제도 피해야 하고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험난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였죠.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마이클이 먼저 연락해 온 거였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시간 있어? 있지. 무슨 일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한국이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시험을 계획하고 있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실사격? 응.
그냥 통합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미사일을 쏘는 시험이야. 표적기를 띄워놓고 실제로 격추하는 거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사격 시험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마이클, 그게 확실해? 우리 쪽 정보야. 확실해.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몰라. 하지만 멀지 않았대.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사격 시험. 이건 그냥 기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선언하는 거였죠.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제임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사격이라고? 진짜? 제임스도 놀란 표정이었죠. 마이클이 그랬어. 확실한 정보래. 대단하네. 아니, 대담하다고 해야 하나. 실사격 시험은 실패하면 끝장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사격을 꺼리는 거야. 비용도 엄청나고 리스크도 크거든. 실패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지지. 신뢰를 잃으니까. 근데 한국은 하겠다는 거네. 응. 한국은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거야. 말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 보이겠다는 거지. 제임스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 왜? 아무리 통합 작업을 잘해도 실제로 쏴보기 전까지는 다들 의심하잖아. 정말 되는 거야? 실전에서도 작동해? 이런 의문들이 계속 따라다니지. 하지만 실사격에서 성공하면 그런 의문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마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결과가 낫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죠. 제임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한국이 지금 하려는 건 시험이 아니라 선언이야. 지금까지 한국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미국을 떠나서 유럽과 손잡은 게, 독자 노선을 간 게 전부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성공하면 말이지. 그래, 성공하면. 하지만 실패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한국이 독자 노선을 추구한 게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FA-50은 그냥 예외였고 KF-21은 역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미국한테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이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도전이지.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쾌거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였죠.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안전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하지만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임스와 함께 KF-21에 관한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알렉산더, 이것 좀 봐. KF-21 레이더 성능이야. 제임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죠. 에이서 레디오네.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응. 탐지 거리도 길고 동시 추적 능력도 뛰어나. 미티어랑 궁합이 좋을 것 같아. 그게 핵심이야. 미티어가 아무리 좋아도 레이더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레이더가 목표를 잡아야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자료를 더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KF-21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졌죠.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겠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이런 날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고. 나중에 다양한 무장을 통합할 수 있게. 선견지명이네. 그렇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내다본 거야.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가 있었죠. 눈앞의 상황에만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제임스, 이건 시험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데? 국가 선택의 결과 발표야.
한국이 지난 몇 년간 한 모든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미사일 하나 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쏘는 거야. 제임스가 숨을 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순간이네. 응, 한국도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겠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밤새 일하고 있겠죠.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면서요. FA-50은 탈출이었습니다.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였죠.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이건 독립이었어요. 진짜로 자기 발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죠. 탈출과 독립은 다릅니다. 탈출은 도망치는 거고 독립은 당당히 서는 거죠. 한국은 지금 독립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숨죽이며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데도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제임스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요. 알렉산더, 봤어? 뭘? 한국 KF-21 미티어 실사격.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뉴스를 검색했죠.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KF-21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 성공. 성공했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대. 완벽하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흥분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공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KF-21 시제기가 고고돼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해 8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했습니다. 표적과의 오차는 불과 1.5m 이내였다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였죠. 이건 대단한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물었죠.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데?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자국 개발. 전투기의 외국 미사일을 완전 통합해서 실사격까지 성공한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알아? 몇 개나 되는데? 손에 꼽아. 미국, 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 그게 전부야. 중국도 러시아도 이런 방식의 통합은 해본 적 없어. 자기들 미사일만 쓰니까.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야? 응. 이건 그냥 미사일 쏜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야. 생각해봐.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야. 미티어는 유럽이 만든 미사일이고 이 둘을 연결하려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해. 레이더 신호 처리, 발사 시퀀스, 유도 알고리즘,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한국이 이걸 미국 도움 없이 해냈다는 거야. 미국 승인 없이, 미국 기술 없이. 순전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힘으로. 유럽 쪽에서 기술 지원은 받았겠지만 실제 통합 작업은 한국이 주도한 거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부분이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네. 정확해. 몇 달 전에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는 건 부담이라고 했잖아. 폴란드 건을 막으면서. 그때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한국이 결국 고개 숙이고 돌아올 거라고. 근데 안 그랬네. 안 그랬지.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았어. 그리고 그 길에서 성공을 거뒀어. 미국이 없어도 된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거야.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야. 지정학적 선언이야.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방산 전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내고 있었죠. 대부분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이었습니다. 이것 봐, 제임스. 제임스에서 낸 분석이야.
제임스가 다가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한국의 이번 시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네. 자체 개발 전투기에 서방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한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래. 일본은? 일본도 F2 같은 거 독자 개발했잖아. F2는 미국이랑 공동 개발한 거야.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지. 한국처럼 완전히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야. 저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대목에서 눈이 멈췄죠. 이건 봐야 해. 뭔데? 미티어가 장착된 KF-21은 현재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조차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영역에 도달했다고 하네.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F-35보다 앞섰다고? 미티어 통합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F-35도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게 개조하는 계획이 있긴 한데 아직 실사격 단계까지는 안 갔거든. 한국이 먼저 해버린 거지.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탄의 한숨이었죠. 한국이 진짜 해냈네. 그날 오후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죠. 알렉산더 뉴스 봤지? 봤어. 대단하더라. 마이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다고만 하기엔 우리 입장이 좀 그래. 미국 쪽 분위기가 어때? 솔직히 충격이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 몰랐거든. 우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지. 뭘 예측했는데?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이 시도는 하겠지만 오래 걸릴 거라고 봤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게 대부분의 예상이었지. 근데 안 그랬네? 안 그랬지. 한국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 속도도 빨랐고 결과도 완벽했고 솔직히 인정해야 해. 한국 엔지니어들 실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야. 저는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패배감,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까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하거나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지. 이제 한국은 진짜 플레이어가 됐어. 상대해야 할 존재가 된 거야. 인정한 거네. 인정할 수밖에 없지. 결과가 저기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미사일이 날아가서 표적을 맞췄는데 안 됐다고 우길 수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녁에 제임스와 펍에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뭘 바꾸는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죠. 모든 걸 바꿔. 모든 걸? 좀 과장 아니야? 아니, 진심이야. 생각해봐.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겠어? 무장 문제? 마야, 한국 전투기는 좋은데 무장이 제한적이다. 미국 허락 없이는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출 수 없다. 이게 한국 전투기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 아무리 기체가 좋아도 무장이 부실하면 소용없잖아. 근데 이제 그게 해결된 거네. 해결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이제 한국 전투기는 미티어를 달 수 있어. 미티어가 뭐야?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야. 그걸 장착할 수 있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야.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수출 시장에서 엄청 유리해지겠네. 당연하지. KF-21을 사면 미티어까지 달 수 있는 거야.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구매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 가격은 미국 전투기보다 싸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좋고 무장도 최고 수준이고 안 살 이유가 없지. 미국 전투기 시장이 위협받겠네.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미국이 독주하고 있었어.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유럽 전투기들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 그런데 한국이 등장한 거야. 미국 수준의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더 빠른 납기로 제공하는 경쟁자가.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이번 일이 다른 나라들한테 보내는 신호야. 한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생길 거야.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퍼질 수 있어. 도미노 효과? 비슷해. 한국이 선례를 만든 거지.
미국 없이도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야. 오랫동안 유지해온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판이 바뀌는 거네? 진짜로. 응, 이제 시작이야. 한국이 첫 발을 내디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한국이 증명해버렸으니까. 며칠 후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관련 자문 업무의 일환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기술력.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에 외국 미사일을 완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성취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둘째, 전략적 판단력. 한국은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대안을 찾았죠. 그리고 그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성공이었습니다. 셋째, 실행력. 계획을 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를 내는 건 다른 문제죠. 한국은 몇 달 만에 양해각서 체결부터 실사격 성공까지 이뤄냈습니다. 이 속도는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거였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제임스가 했던 말이었죠. 여러 재료를 섞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한국은 유럽 미사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었어요. 자기 전투기에 맞게 통합하고 자기 방식으로 운용체계를 구축했죠. 결과물은 유럽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것이었어요. 속도의 주도권은 놓지 않는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지금 낮일 거였습니다. 아마 엔지니어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겠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한국은 승인이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죠. 허락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의지와 능력이 빚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한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실사격 성공 소식이 전해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향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임스가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봐. 한국 전투기 수출 문의가 폭발하고 있대. 어디서 나온 정보야? 업계 소식통이야. 미티어 통합 성공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KF-21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더라.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남미,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목록을 훑어보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예상했어? 당연하지. 미티어 통합이 성공했다는 건 한국 전투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야. 예전에는 좋은 기체지만 무장이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 그게 한 방에 날아간 거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엄청 매력적이겠네. 미국 눈치 안 보고 최고급 무장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게 핵심이야.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미국 전투기를 샀던 이유 중 하나가 무장 때문이었거든. 미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 미사일도 같이 살 수 있고 통합도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잖아.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했지. 근데 이제 대안이 생긴 거네. 마야. 한국 전투기를 사면 유럽 미사일을 달 수 있어. 미국 승인 필요 없이 독자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지. 어떤 나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매력이야. 특히 미국이랑 관계가 복잡한 나라들한테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 이건 단순히 수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판 자체가 바뀐 거야.
지금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룰은 미국이 정했어. 누가 뭘 살 수 있는지, 어떤 무장을 갖출 수 있는지 전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 하지만 한국이 그 구조에 균열을 낸 거야. 균열? 응. 미국 없이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을 거야. 한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퍼질 거야.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미사일은 날아갔고 표적은 맞았어. 그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며칠 후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죠. 뭔가 체념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시간 좀 있어? 있지. 무슨 일이야?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요즘 일들 정리도 할 겸. 저는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한국 건 때문에 힘들어?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말을 꺼냈죠. 우리는 한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폴란드 건을 거절하면 한국이 고개 숙이고 돌아올 거라고.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봤지. 그게 오판이었어. 한국한테 선택지가 있었네. 있었지.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건지도 몰라. 한국이 설마 그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 우리의 오만이었어. 저는 마이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이 결과를 낳은 거였죠. 마이클, 솔직히 말해줘.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예전처럼 한국을 대할 수는 없어. 이제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인정해야 해. 협력 관계로 가겠다는 거야? 아마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적대하는 건 무리야. 한국은 여전히 동맹국이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한 가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한국이 대단하긴 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해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미국 사람 입에서 한국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사실이니까 인정하는 거야. 우리도 배울 게 있어. 한국의 실행력, 기술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솔직히 감탄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도 결국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물론 속으로는 불편하겠지만 결과가 저기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제임스와 함께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자. 한국이 이번에 뭘 바꾼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하나씩 적어나갔죠? 첫째, FA-50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경전투기 정도로 인식됐잖아. 개발도상국들이 훈련 겸 실전용으로 사는 그런 기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미국 승인 없이도 최고급 무장을 갖출 수 있는 독립형 전투기가 된 거야. 경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네. 마야. 이 가격대에서 미티어를 달 수 있는 전투기가 어디 있어? FA-50이 유일해. 경쟁자가 없는 거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야. 저는 다음 항목을 적었습니다. 둘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 원래도 좋은 전투기였지만 무장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나라들이 있었거든. 미국 통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그게 싹 사라진 거야. 미티어를 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국이 직접 통합해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엄청난 셀링 포인트야. 다른 전투기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지.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셋째, 한국 방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중급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한국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됐어. 제임스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무기의 가치도 올라갔고 수출 경쟁력도 올라갔고 국가 이미지도 올라갔다는 거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뭔데?
저는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굵은 글씨로요. 한국은 막을 수 있는 나라에서 함부로 막을 수 없는 나라가 됐어. 제임스가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핵심이네. 마야. 예전에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막을 수 있었어. 승인 안 해주면 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한국을 막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능력이 있거든. 막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유럽으로. 아니면 자체 개발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 거지.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제임스, 이게 진짜 독립이야. 무기를 만드는 것과 무기를 통제하는 건 달라. 지금까지 한국은 만들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어. 핵심 부품은 남한테 의존했고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만들고 통합하고 운용하고 전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돌아서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지만 쓸 수 있는 권한이 남에게 있는 나라. 그건 진짜 강국이 아니야. 한국은 그 경계선까지 갔어.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경계를 넘어선 거야. 제임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 정말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을 축적했어. 미사일 통합 노하우, 시스템 연동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 엔지니어들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산이지.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든 어떤 전투기를 만들든 이 기술이 바탕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라놓고 이번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폴란드 문서를 봤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견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줄은요. 한국은 밟을수록 가라앉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밟을수록 올라오는 나라였죠. 미국이 막으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오면 그 우위를 쉽게 내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집념,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예전에 제임스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 재료를 섞어서 자기만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 기술을 섞어서 자기만의 무기를 만든다고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한국은 유럽 미사일을 가져왔습니다. 자국 전투기에 통합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결과물은 유럽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한국 것이었습니다. 석도의 주도권은 놓지 않는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죠. 무기도 섞고 기술도 섞고 결국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거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한국이 열어젖힌 새로운 장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본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흥망성쇠를 겪는 기업들, 부침을 겪는 국가들,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하지만 이번처럼 가슴 뛰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죠.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그런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겁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위스키 잔을 들어 혼자 건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그 나라를 향해서요. 당신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런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분석 자료를 작성하죠.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임스가 농담 삼아 선물한 건데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죠. 가끔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봐왔습니다.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처럼 인상 깊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마이클과는 여전히 가끔 연락합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알렉산더, 우리는 한국을 막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한국의 자립을 앞당긴 결정이 됐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견제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밟을수록 가라앉는 나라가 아니라 밟을수록 올라오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겠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요. KF-21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한국은 이제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한 번 만든 길에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본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떤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바꾸는지, 민족은 무기도 섞고 기술도 섞고 결국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